2020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김동규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김동규 판사입니다. 먼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다음 미국의 벤시 뱅고 판사님, 미국의 콘트레라스 교수님, 중국의 추이 판사님,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다음 현장에 계신 한국의 김기수 판사님이십니다. 다음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다음 독일의 샤그트 판사님, 다음 마지막으로 현장에 참여하신 한국의 우성엽 고법 판사님이십니다. 이처럼 각국의 저명하신 판사님들과 교수님을 패널로 모시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 참석하시는 외국 발표자들은 모두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 특히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임에도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신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 확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자들이 탁월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사전에 자세한 답변을 보내주셨고 그 내용은 레퍼런스북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세션에 참여하시는 발표자들도 많고 논의할 세부 주제도 많기 때문에 발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모쪼록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의 발표를 모두 마친 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첫 번째 소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오시션 첫 번째 질문은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분쟁의 공통 근본은 프렌드 확약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국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콘트레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아주 훌륭한 패널분들이 있는 이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렌드 확약은 미국의 경우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표준을 개발하는 이제 SDO 기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프렌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SDO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의 정책을 만들고 프렌드 확약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서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확약을 순전히 자발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렌드 확약의 법적인 성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상의 확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DO 정책 중에서 프렌드 확약과 관련해서 계약상의 그런 확약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vs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O 정책과 또 그에 따른 계약상의 확약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자세한 확약상의 의무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약서에 있는 내용을 또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렌드 라이센스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차적 의무, 두 번째는 실체적 의무입니다. 절차적 의무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라이선스 협상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이 실시자의 침해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의무는 해당 계약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의무와 실체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조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TCL 에릭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릭슨이 신의 성실에 따라서 협상했고 그 협상 과정에서 프렌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에릭슨이 이 프렌드 의무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트레라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세션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최소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려보자면 어떤 문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렌드 확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관련해서 있습니다.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을 두 가지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언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이고 두 번째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런 확약이다. 계약과 같은 확약이다라고 보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있어서 특히 표준 필수 특허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EU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 그리고 유럽 법원에서는 이 EU 반독점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 질문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프렌드 확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성격인가를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해드리면 평가를 해야 한다. 즉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법을 평가를 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률이
이 확약을 관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즉,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렌드 확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선언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EDS에 대한 프렌드 선언 같은 경우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법에 따라서 프랑스 법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평가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이 점을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보자면요. 프랑스의 확약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프렌드 확약이기 때문에 독일의 법률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SEP를 다룰 때는 EU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우트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지만 아무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렌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EU에서 프렌드 전문 그룹에 속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프렌드와 또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의 법적인 성격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중거법이 프랑스 법률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프랑스 법률을 중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치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셉의 경우에는 중거법이 프랑스 법률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렌드 확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셉 환경에서 이제 충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표준 필수 특허권자와 SDO 간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반 원칙이 있고 또 이러한 확약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훌륭한 행사에서 이제 발언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프렌드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4년이었죠. 2013년이었군요. 당시에
이 일본의 지적재산제 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의 프렌드 선언을 계약의 청약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프렌드 확약 하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체결 의향자와 또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신의 성실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렌드 확약에 따라서 이 확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중거법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최희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저희 중국에서도 실제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논의의 전제가 특정 사건의 적용 법률과 관련된 표준화 기관의 지식재산권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프렌드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견해는 예. 최희 판사님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김기수 판사님 답변 먼저 듣고 혹시 시간이 되면 최희 판사님 의견을 다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김기수 재판연구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표준화는 상호 호환성 증가 등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이 부여하는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시장 지배력이 부여됩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은 남용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표준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프렌드 확약은 이와 같은 표준 필수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프렌드 확약은 특허권자의 표준화 기구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패널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프렌드 확약의 법적인 성질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특허권자가 제출한 프렌드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중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삼성 애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제출한 프렌드 확약의 의미에 관해 프렌드 조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 체계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브랜드 확약이 제3자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의 청약이거나 침해 금지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 애플 사건은 브랜드 확약과 금지 청구 가능성에 대한 이 주제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2019년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브랜드 확약의 의미에 대해 브랜드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협상하고 라이센스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한 행위를 브랜드 확약에 위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브랜드 확약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3주제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국의 추희 판사님, 혹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 의견은 논의의 전제가 특정 사건에 또한 적용 법률과 관련한 표준화 기관의 지식재산권 적책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견해는 프렌드 확약을 편의적인 법률 행위 또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앞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 입장에서는 SAP 보유자의 프렌드 확약이 자신의 특허권에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특정 법률 효과를 유발한다는 판단이고, 후자의 입장은 프렌드 확약을 상업광고와 같이 SAP 보유자가 불특정인에게 프렌드 조건에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는 계약 당사자들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혜택을 보았다면 이 제3자는 실시자가 또 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 협약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 민법 522조에 따라서 양 당사자는 직접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것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제3자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을 보자면 사실 사무실무에서 중국 판사들은 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희 판사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션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 법에 따르면 이 법적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비슷합니다. 프렌드 확약에 대해서 법적 논리가 있는데요. 계약상의 확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컨텐트,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러한 계약과 내용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렌드 확약은 계약상의 확약으로서 실시자가
이 특허 사용에 있어서 본인을 이제 위험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적정한 체계를 통해서 프렌드 확약에 대해서 어떠한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SEP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그 라이센스를 이제 거절하거나 그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 영국 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접근법은 종합적인 저작권 라이센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권리로서 이제 특허를 허여할 때와 비슷하게 저희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에서 올해 초에 Unwide Planet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노트에 그거를 요약해서 정보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례를 살펴보시면 프렌드 확약이 영국에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모든 외국 패널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한 상태여서 가끔씩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세션의 두 번째 소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주제는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입니다. 먼저 질문 2-1로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 금지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제3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표준 필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가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랜드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그 실시자를 상대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금지 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고려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마찬가지로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국의 최희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특혜 침해 소송에서는 금지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지 명령 대신에 합리적인 로열티 지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예외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불한 합리적인 가격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고인민법원이 SEP 침해 사건의 금지 명령에서 이 사법부 해석으로 특별한 방어 규칙을 정했습니다. 특허권자가 고의로 브랜드 확약을 어김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비슷한 침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금지 명령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특허권자의 의도와 피소된 침해자의 명백한 과실 유무입니다. 그리고 이 지징재탕과 소니 사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1심 법원은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과실을 유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지 명령의 선고 여부는 실시자의 과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중국 법원은 이 SEP 사건의 금지 명령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금지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즉 법원도 특정 요소를 금지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로 사실
SB 보유자 측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금지 명령 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도 어떤 특정 요소를 금지 명령을 선고해야 할 충분한 사유로 보지 않고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왜 협상이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지하게 되었는지 이런 관계,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의 목적은 양 당사자를 협상 타결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쿠마가이 판사님,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혹시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대 애플 사건의 경우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 권력의 남용이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 명령 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권리의 남용을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금지 명령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 실시 계약에 대한 이제 협상을 할 의지를 보였을 경우에 실시자가 이 실시 계약을 충실하게 이제 협상할 의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시자가 그런 경우에 진정한 그런 이제 협상에 임할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준 필수 특허 보유자가 이러한 이제 금지 명령 청구에 대해서 이것이 허용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접근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의 우성영 고법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특허법원의 우성혁 판사입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관 및 전문가분들과 함께 본 세션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관한 한국 특허법상의 금지 청구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표준 필수 특허는 표준 특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의 요건으로서 특허권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렌드 합약을 한 표준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실시자를 상대로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은 금지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 금지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준 특허에 기한 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삼성 애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위 판결에서 법원은 표준 특허에 기한 금지 청구권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라이센스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 실시자, 즉 윌링 라이센시와 반면 그와 같은 의지가 없는 무단 실시자, 즉 unwilling license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소위 unwilling license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 애플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특허권자는 표준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실시자와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상을 거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의사를 하기 전까지는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특허권자가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프렌드 조건에 의한 실시료 부담 의사를 표시한 실시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즉 willing license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삼성 애플 사건에서 표준 특허의 실시자가 무단 실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거시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피고가 특허권자의 표준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과 피고가 그와 같은 표준 특허를 실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실시 허락의 요청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실시한 경우. 두 번째로 피고가 특허권자에게 제시한 최초의 실시료율이 통산 실시료율과 많은 차이가 있고 표준 특허의 가치를 매우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라이센스 협상 의사를 보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고가 과거 침해 행위로 인한 실시료 상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공탁의 제한도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요소가 한국 법상 무단 실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성혁 고판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최소한 유럽의 이제 특허법에서는 일단 이제 표준 필수 특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확약의 경우에도 저희 유럽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법에 이제 IP를 기준으로 보면은 IP가 실제로 침해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또 벨기에 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도 그렇겠지만 판사가 이 실시자 그리고 또 SIP SIP 홀더가 만약에 권리를 남용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런 이제 금지 명령의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간에 어떠한 협의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한 이제 확약 여부 그리고 이제 청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 청구는 조건에 따라서 허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지 명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자가 이제 선의에 의향이 있는 실시자인지 아니면 이제 무단 실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단 실시자의 경우에는 SIP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입증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그라나다 판사 답변 끝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예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금지 명령의 구제 수단이 독일에서 어떤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제 수단이 표준 필수 특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세 번째로 최근에 개정안 제시가 있었는데요.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 명령의 구제 수단은
자동적인 금지명령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의 존재나 해당 침해의 계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평가가 되며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 구제 수단은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내재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독일 법원의 압도적인 다수 의견을 보자면 연방 대법원이라든지 압도적인 다수 의견을 보면 금지 명령이 비례성이 없는 상황은 아주 매우 드물고 이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례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유도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준 필수 특허에 특정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표준 필수 특허권자와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특허 침해가 일어났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특허가 금지 명령을 구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된 사례에서 피고가, 즉 실시자가 무단 실시자가 아닌 신의 성실을 근거해서 협상에 응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에서 이 금지 명령의 비례성 측면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자가 의지가 있는 실시자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실시자라면 표준 필수 특허권자는 의무를 다해서 프렌드 확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렌드에 근거한 즉 조건을 실시자에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요. 독일 같은 경우 표준 필수 특허권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특허법 개정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툼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 구제수단과 관련해서 비례성 측면을 강조해서 이 특허법을 개정하라는 제안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표준 필수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한 정부 기관에서는 비례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례성을 강조하고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금지명령에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샤우트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례성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다른 사법 권할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영국의 경우에 이제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제 프렌드가 있었는지 이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독일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에서는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명령이 인정이 됩니다만 예외 사항들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렌드의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프렌드 확약 선언을 한 SLP 그 특허권자의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그 원칙에 따르면 물론 이제 금지 명령이 특허권자를 위한 구제 수단이지만 이 과정 프렌드 확약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금지 명령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자의 의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실시 희망자인지 무단 실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 특허권자와 실시자 둘 다 이제 프렌드 확약에 해당을 하는지 아닌지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제 프렌드 확약에 해당이 되고 이제 실시자가 단순히 이제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무단 실시자가 실시 희망자인 것처럼 이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금지 명령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 실시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몇 주 내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는 실시자가 미리 이 실시권에 대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거나 협상을 마치지 않았다면은 그 실시자는 이제 실시 희망자는 아니다,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최종적인 판결과 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국의 경우에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달리 취급한다는 부분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의 벤시 뱅고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and thank you for inviting.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패널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프렌드와 관련된 금지 명령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금지 명령은 명확한 결론이 아직 201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실질적인 조건이 없이 일종의 계약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있었고 또 법원은 프렌드 확약은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앞서도 알렉산더 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법원은 SCP 상황에서 금지 명령의 인정 기준에 대한 어떤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기술을 출원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거부한다거나 협상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협상을 할 때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보면 초기 금지 명령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실시료인가를 결정할 때도 산정을 할 때도 실시자에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실시료인가를 산정할 때도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실시료를 제안을 했는데 실시자는 이를 거부하고 또 역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원이 기회를 최대한 또한 권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에스크로 계정이라든지 즉 실시자들에게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 지불을 실시료를 지불할 것을 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 유연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 필수 특허권자에 대해 일종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말한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지 명령을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제기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질문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국은 표준 필수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에 대해 조건부 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Unwired Planet이라는 사건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대법원이 올해 초에 판시하기를 영국 법원에서는 이 전 세계 프렌드 라이센스가 전 세계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유효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금지 명령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던가 다른 연사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렌드 확약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영국에서 실시자들은 우리는 그냥 영국 시장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이제 판결하는 프렌드 확약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실시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냥 영국 시장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이제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이번 주에도 법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북에는 영국의 경우 조건부 금지 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파워포인트 장표에 밑에가 조건부 금지 명령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판사님이 메일을 주셔서 이거는 영국의 조건부 금지 청구는 미국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취지에서 조건부 금지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메일을 주셔서 일단 여기 발표 장표는 X로 바꿨지만 레퍼런스 북에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과 같이 실시자가 프렌드 조건에 따르는 실시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조건부 금지 명령이 미국의 조건부 금지 명령과는 다르고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금지 청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소수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 질문은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는 표준 필수 특허권의 표준화로 인한 가치 부분의 배제 방안, 실시료 과정 문제,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실시료 산정 방안,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무단 실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증액 가능성 등 특유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 및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각국의 실무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국의 추이 판사님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손해배상액을 표준 필수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인데요. 제가 아는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요인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특허 침해 사건의 손해를 계산한다는 방식이고요. 산정한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손해는 이 특허권 침해 행위의 이외의 손해는 완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에 따라서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 특법법의 일반적인 규정 중 하나이고요. 표준 필수 특허권 침해 행위 사건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이센스 실시자들의 실시료를 보고 실시료율을 보고 산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 다른 실시자들의 로열티를 배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평균치를 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권의 내재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또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기여가 기술의 개발일 뿐이지 표준이 아니라고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열티를 즉 실시료를 인상하기만 한다면 늘리기만 한다면 다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이것이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즉 실시료가 그렇다는 것은 실시료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특혜 침해 소송 이외의 사유를 또한 요소를 봐야 하는데요. 실시료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화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호환성 있는 라이센스가 걸려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탑다운 방식을 썼습니다. 화베이와 성성 케이스에서는 다른 방식을 또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정리를 하면 약 2가지 정도로 중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가 정확하게 없고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취해온 방식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반으로 한 산정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국의 경우에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특허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되 주로 합리적인 실시료 규정을 따라 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되 침해자 이익액 내지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고려해서 산정한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대 애플 케이스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표준 특허권자가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실시자는 이제 무단 실시자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또 프렌드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이제 표준 특허권자가 그 프렌드 실시료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액을 이제 청구하는 데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드 실시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탑다운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경우에 하향식 접근법을 채택할 것인데요. 이 하향식 접근법에 따라서 이 개쟁 제품인 아이폰 4에 대해서 프렌드 실시료 요율이 계산이 되었고요. 1.002 또는 0.00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가 저희 일본의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 실시료 산정에 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삼성 애플 사건이 향후에 그런 이제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우성혁 고판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표준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은 과연 특허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프렌드 조건에 따른 실시료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윌링 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선 피고가 윌링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프렌드 조건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반면에 피고가 무단 실시자, 즉 언윌링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삼성 애플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프렌드 조건에 따른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특허권자가 입은 일실이익이나 피고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도 손해액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시료율 상당에서 중요한 요소인 비차별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비차별성이라는 의미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실시료율로 실시 허락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차별성이란 실질적으로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 있는 실시자들 사이에서 다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령 여러 라이센스 계약들에서 각각 정해진 실시료율이나 실시 조건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라이센스 계약의 특유한 판매 지역의 범위, 실시 수량, 시장 점유율, 이용 형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아닌 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표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 시에 그 해당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특허권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의 가치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실시료 과적, 즉 로열티 스태킹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소위 하향식 접근법,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에 관해서는 아직 한국 법원의 판례는 없고 학자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모두 주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무단 실시자, 즉 unwilling license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019년 한국특허법이 증액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세배의 한도에서 증액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특허권자가 실시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표준 특허권자 측의 프렌드 확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렌드 확약을 위반한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권 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특허권 남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표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성엽 판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도 이제 IP의 경우와 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이제 SCP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IP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또는 2014년에 이런 IP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함께 개정된 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제 실시료가 이제 2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이 실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인데요. 아직은 이 실시료 과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슈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내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료 과적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 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표준 필수 특허 침해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그라나타님께서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표준 필수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금지 명령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배상을 산정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표준 필수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금지 명령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만약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식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표준 필수 특허권자와 또 특허권 침해자 등 사이의 의견이 너무나 분분했기 때문에 산정 방식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평가를 할 때, 산정을 할 때 탑다운 방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최소한 관련된 판례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살펴보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적용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레나타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는 독일에서는 손해배상보다는 금지 명령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보다는 금지 명령 쪽이 더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과 벨기에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렌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산정 방법이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또 이 실시료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하신 두 국가와 비슷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이 단 하나 있는데요. 전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분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 가능 접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또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또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부분이 그 중요한 사항인지, 중요한 사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바텀업 방식으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정해진 한 가지 어떤 정답과 같은 그런 접근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의 종류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라이선싱 추적 기록이 없다면은 비교 가능 접근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비교 가능 접근법을 쓴다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부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비교 가능 접근법이 영국 케이스법에서 비밀 유지,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기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도 어떻게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더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의 벤시벤구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허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 침해자의 특허 발명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보다 이들이 손해배상액을 받는 액수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계약법상 프렌드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특허 손해배상법상에 나와 있는 실시료 산정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문제가 되는 표준화 기구 SDO 정책과 특허권자의 확약을 이 과정에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의 계약 조건에 관한 의무도 고려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즉 외국 계약 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표준화 기구 정책의 프렌드 실시료 산정 방식, 그리고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제공해야 하는 라이센스 조건, 그리고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대상과 같은 요건을 제대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판사님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실시료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시자가 실제 지급한 누적 실시료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실시자는 실시료 과정이라고만 주장하는 추상적인 설명이나 방법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번 세션의 세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소주제가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었다면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실시자 측의 구제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 실시자 측에서는 민사적으로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위반한 경우, 즉 특허권자가 프렌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실시계약 체결 의향자와의 실시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건의 실시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의향자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실시계약 체결 의향자는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계약 위반 책임이나 불법 행위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두 번째, 실시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실시계약 체결 의향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프렌드 조건에 따른 실시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2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케이스로가 없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실시자가 이 프렌드 확약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말인데요. 원칙적으로 영국 법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그 계약상의 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에 따라서 구제책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구제 수단들이 만약에 유효한 이제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제 실시권자 입장에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영국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프렌드에 따라서 만약에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위반했을 때 이제 실시자와 특허권자 간에 프렌드 확약을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제 강제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렉스턴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컨트롤라스 교수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판사님께서 영국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강제 이행 명령을 판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강제 이행 명령을 법원에서 이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1999년에 ESS 테크놀로지 vs PC텔 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들이
그래서 특정 이제 그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시자가 이 프렌드 라이센스를 사용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인 경우였고요. 2012년에는 애플과 관련한 사건에서 적정한 구제 수단을 이제 실시자가 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법원에서 이제 법원의 그 프렌드 실시료를 바로 이제 수용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케이스를 기각했습니다. 이제 프렌드 실시료를 거절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고려와 또 자문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고 애플이 이제 라이센스 이제 확약을 최종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컨티넨탈 vs 번치라는 케이스에서도 이 셉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강제 이행 명령을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급 이제 자동차 업체와 또 다임러하고 관련된 케이스였는데요.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독점법에 걸렸기 때문이고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구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할권에 따라서 이제 TCL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방 법원의 결정이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제 넘어갔었고요. 그 케이스는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경우에 강제 이행 명령을 집행한 적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트레라스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국의 추이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중국에서 관련된 민사적 수단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프렌드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 문제는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에만 현재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프렌드 확약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프렌드 확약이 계약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프렌드 확약을 위반하면 계약상의 과실이 있다고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현재 프렌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특허법 그리고 계약법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션 1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한다면 제3자가 계약상 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아직 프렌드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 문제가 정확하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사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도 다양한데요. 이런 민사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렌드 확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민사 구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프렌드 확약 위반에 대한 민사 구제 수단에 대한 이제 판결은 아직 없었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프렌드 확약의 경우에 이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행위가 완전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손해배상액이 프렌드 실시료를 초과하지 않아도 이것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아직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한국의 김기수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코마가이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프렌드 확약 위반에 대한 실시 희망자의 민사적 구제 수단이 문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시 희망자가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프렌드 확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로 귀착될 것 같습니다. 프렌드 확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준화 기구의 특허 정책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렌드 확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는 제3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프렌드 확약이 단순히 성실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프렌드 확약 자체로 실시 희망자에게 실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성실 협상 의무에 위반해서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결렬시켰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수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관련된 판례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상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중거법이 어느 법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B 특허권자에게 확약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을 이제 산정할 때, 손해 산정할 때 그 기회 상실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상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통신장애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 판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계약 위반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예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일반 불법 행위와 동일하게 다뤄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와 관련된 판례라든지 아니면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형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리고 불법 행위를 다루는 법에 따라서 표준 필수 특허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판례가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시권자가 표준 필수 특허권자를 라이센스 협약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포함된 기업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뮌헨 법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는 저희가 판례가 많지 않아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판결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논의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 실시자 측의 독점규제법상 구제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표준 필수 특허의 라이센싱 전략이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행사에 독점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프렌드 확약 위반이 어떠한 경우에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국의 논의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Unwind Planet 케이스의 경우에는 영국 법원이 EU 판례법에 따라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합리적인 협의 없이 이 실시 희망자와 합리적인 협의 없이 이제 이러한 프렌드 확약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계약 위반으로 보는데 이것을 독점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특허권자가 실시 자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실시료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실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받으려고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독점 규제법 위반을 이제 활용해서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나 이제 판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시료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 너무 이제 높은 금액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 높은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반독점법에 따라서 구제 수단을 이제
활용하기에는 영국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은 이제 EU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EU를 탈퇴한 뒤에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독점 규제법 위반으로 민사상의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알렉산더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미국의 콘트레라스 교수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에서 지금 독점 금지법 위반 주장이 프렌드 확약 위반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저희가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B 특허권자가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를 해서 독점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거나 셜먼법을 위반했다거나 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프렌드 확약의 위반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FTC vs 퀄컴에서 이제 미국의 제9연방순회법원에서는 이 퀄컴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 청구가 기각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항소법원에서는 이제 그 판결이 이제 뒤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각한 경우에는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제 라이선스 퀄컴이 이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제조업체에다가 라이선스 허여를 거부한 것이 이제 셔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결정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미국의 반독점 관련해서 이제 연방무역위원회와 또 다른 정부 부처 두 군데에서 또 반독점법을 행위를 관장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TC 법의 경우에는 섹션 5를 보면은 이제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프렌드 확약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잠재적으로 시장에 불공정한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구글, 모토로라 케이스라던가 로버트 퍼스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실시자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청구했었습니다만 이제 이 케이스들을 보면은 FTC와 그 당사자 간의 그 합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FTC의 입장에서는 FTC가 관장하는 그 법과 여러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또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이제 반독점법을 관장하는 기관과 의견이 다르는 경우가 많고요. 1990년대 초반과 또 2000년대 초반에 또 퀄컴과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그러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프렌드 확약 위반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되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주장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잘 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중국의 추이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답변. 프렌드 확약 위반은 독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독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반독점 행위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는 법 판사가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준 필수 특허의 조항이 다 위반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SB 보유자의, 즉 표준 필수 특허권자 보유자의 행동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법적 구조를 먼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독점법의 소송 당사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이 독점금지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경우에는 이제 IP와 이제 특허법에 관해서 이 IP하고 이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라고 이제 판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침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 애플 케이스의 경우에 권리의 남용이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점금지법과 프렌드 확약 위반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제 케이스가 또 있는데요. 푸르라 LLC 케이스의 경우에 도쿄 지방법원 그리고 JTC 모두 이 특허권자의 행위가 특허권자가 이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제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의 김기수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가 및 동태적 시장의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이 그 목적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특허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공정거래법 59조에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항상 그 행위가 특허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 행위의 모습과 그 경쟁 제한적 효과, 그리고 경쟁 제한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그것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프렌드 확약 위반 행위 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로는 특허권자의 금지 청구, 차별적 실시료에 따른 실시허락, 불합리한 실시허락 조건 부여, 실시허락의 거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금지 청구는 삼성 애플 사건에서 차별적 실시료, 불합리한 실시허락, 실시허락의 거절 등은 퀄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권자가 최종 판매 제품 단계에서의 특허 소진을 회피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품 제조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에 부품 제조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확약을 하는 전략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허 소진 회피를 위해 모뎀 칩셋 제조사의 라이센스를 거절한 퀄컴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중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수 판사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벨기에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지배적 위치, 지배적 지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SAP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지배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팩트 사실 정보에 따라서 아마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개쟁이 되는 기술과 그 특허가 되어 있는 그 기술이 어떤 상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비차별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시료보다 좀 더 높이 실시 그 라이센스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차별적인 요소가 프렌드 확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프렌드 확약에 있는 비차별이라는 요소를 경쟁법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와 FR을 함께 조합을 해서 이 프렌드 확약 위반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던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없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라나타 판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독일의 샤흐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도 아주 구체적인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프렌드 확약 위반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즉 계약법의 적용을 받아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표준 필수 특허권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EU 반독점법을 적용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후아이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그런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표준 필수 특허권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프렌드 확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라이센스 허여를 거부한다면, 실시자에게 거부를 하게 된다면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프렌드 확약과 표준 필수 특허권자의 선의적인 행동 사이의 일종의 링크,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준비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만 오늘 혹시 발표자들 중에서 다른 발표자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영국의 알렉산더 판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일단 다른 발표자분들께 훌륭한 발표와 말씀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미국의 벤시 뱅고 판사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I don't 네, 질문은 없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뻤고 즐거웠고 아주 유익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고 각국의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어떤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프렌드 확약에 있어서 점점 더 프렌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통 이 거래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라는 그런 경향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도 하지만 특허법이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국의 콘트레라스 교수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우리가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국의 추이 판사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은 없습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또 IP 법원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IP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벨기에의 그라나타 판사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의 쿠마가이 판사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은 없고요. 먼저 저희 한국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행사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입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준 필수 특허와 프렌드에 대해서 최근의 법적 동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다음 독일의 샤우트 판사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사실 질문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여기 새벽 4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패널로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더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발표자분들과 현장 및 온라인으로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으로 올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이끌어주신 연사분들과 김동규 고등법원 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